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굉장히 바쁘시죠 요즘에? 서울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안 바빠서 좀 굉장히 여기 KBS 스튜디오에 일찍 왔는데 네. 배종찬 소장님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막 들어오셔서 숨이 막 가쁘고 상당히. 요즘 뭐 한창 바쁘시는 것만 맞잖아요. 스튜디오 도착하기까지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되는데 네. 너무 버스가 안 와요. 이게 배차 간격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그걸 지금 핑계라고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방송 늦지 않고 딱 맞춰서 오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뭐 칼이십니다. 지금 이제 4월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구도가 만들어졌고 그 구도 내에서 뭐 이게 이제 네거티브든 아니면 정책 검증이든 간에 서로가 일대 떨어져야 내가 당선되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선거라고 하는 게 뭐 전쟁터하고도 비유가 되지만 좀 비정하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그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그리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 거의 뭐 지금 구도로 보면 네. 물론 다른 후보들도 많이 이제 그 군소 후보들도 많이 나왔지만 크게는 이제 1대1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뭐랄까 변수라고 할까요? 지금 중도층 표심을 잡는 게 일단 관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두 분은? 그런데 중도층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모든 사실 선거는 뭐 중도층이 좌우하죠.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정당으로 조직돼 있는 정당 기존의 정치 세력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네. 사실 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많이 지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양 정당을 가끔씩 지지하거나 교차해서 지지하는 이런 계층이 이제 소위 중도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매 선거마다 중도층이 뭐냐에 대한 규정은 또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략하느냐의 전략이 이제 선거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의 경우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중도층이란 결국은 과거에는 이제 보수 정치의 지지자로 이제 좀 이렇게 조직이 돼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좀 합리적 보수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중도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일 것이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문재인 정권이 초반에 출범할 때는 이렇게 함께 했고, 그리고 출범한 이후에 상당 부분 이제 대통령의 지지층으로서 조직된 계층이 있었을 텐데 이 계층이 이제 정권 후반부로 오면서 여러 가지 사태를 이제 거치면서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라든지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뭐 찬반 논란이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걸 거치면서 사실은 이게 비유하자면은 집토끼가 집을 나가버린 그런 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집을 나가서 산에서 지금 뭐 반쯤 야생화되어 있는 이런 집토끼를 다시 데려와야 된다. 이게 아마 중도층으로 지금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의 전략에 지금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중도층은 없는 거죠. 부동층이 있는 거고. 그럼요. 예, 네. 뭐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그 현실성 뭐라 그럴까요? 없는 그 우리가 스윙보터라고 흔히 얘기하는 층을 그냥 이렇게 통칭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중도층은 어느 한쪽 이념에 쏠려 있지 않는 네. 그런 이념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념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 이념만 이제 고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중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선택적으로 유연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어느 때는 중도가 진보가 되었다가 어느 때는 중도가 이제 보수가 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중도가 중요한 이유는 진영 간 대결입니다. 일단 이 후보자 간의 대결도 이제 양강 대결 구도고 이러다 보면 이제 중도층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박영선 후보가 진보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보수의 지원을 받는다면 네. 중도가 과연 어떻게 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중도가 중요해진 이유는 LH 사태죠. 네. LH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한 2월 말만 되돌아가더라도 양자 대결 구도에서 오세훈
박영선 오히려 박영선 후보가 조금 앞서는 네. 결과가 나올 정도였는데 LH 사태로 중도층이 보수 쪽에 힘을 실어주는 상태. 그러니까 이건 보수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또 잘해서가 아니라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중도를 그냥 이념 성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별로 보면은 오히려 20대, 30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번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도 있거든요. 무응답층이 많다는 건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 40대는 박영선이에요. 예. 그리고 60대 이상은 오세훈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중도는 50대일 수가 있는 것이 보름 전쯤에 이 양자 대결 구도를 박영선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영선 해보면 50대가 팽팽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단일화를 거치면서 지금 50대의 무게중심이 오세훈 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40대는 크게 안 변할 것이다. 네. 60대 이상도 크게 안 변한다면 선거 막판까지 가장 중요한 중간지대에 있는 세대는 50대다. 그래서 오히려 인구 숫자도 제일 그러니까요. 많고. 예. 중도층은 50대. 그러니까 배 소장이 제가 50대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50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뭘 또 결론이 그렇게 네. 여기 지금 그러면은 그 김민하 평론가만 지금 50대가 아니고 다 50대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네, 기분은 제가 한 5, 60대 정도이지만 네, 그만해요. 생물학적 나이는 30대의 막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밤늦게 왜 그래요?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우리가 네. 투표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대별로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또 다시 한번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민하 시사평론가가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원래 여론조사 하면 이제 배종찬 소장님인데 지금 이제 뛰어오시느라 숨이 가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노안이 왔어요. 네, 제가 이 여론조사를 제가 다소 비전문가인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권 단일화뒤 처음 실시된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응답자의 55%의 이제 지지를 얻어서 36.5%를 얻은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따돌렸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이걸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극명하게 좀 응답 이 성향이 엇갈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살에서 29살까지의 연령대, 즉 이제 20대에 가까운 20대 연령대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60.1%를 기록을 했는데요.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은 21.1%밖에 이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대의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가 54.8%,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 37.8%였고요. 50대에서도 오차범위 안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즉 오세훈 후보는 47.1%, 박영선 후보는 45.2%여서 오차범위 안에서 이제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60살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후보가 70.5%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박영선 후보는 26.7%에 이제 그치는 그러한 이제 지지율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지지 이 연령대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적든 크든 다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40대에서만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층이 57.9%,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4.7%여서 여기서만 이제 박영선 후보가 확실하게 오세훈 후보를 앞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볼 때 역시 이 젊은 세대에서 왜 이런 오세훈 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뭐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로 의뢰로 지난 24일 서울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요.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네. 요즘 그 조사 결과하고 앞서 이제 김영찬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근데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도 지금 2030 세대, 이걸 박영선 후보가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유세 일정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사실은 사전 연패를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보수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근데 처음으로 이런 구도가 사실 그 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도 좀 지지율 격차가 꽤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전 세대, 현재 판세를 굳히는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닌가. 유세 동선에 그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배종찬 소장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죠. 그래서 조금 큰 주제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 이제 광폭 행보를 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차량 기지를 찾았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오늘도 동선을 보면 상당히 폭넓은 지역, 또 이제 우리 방송에서 시사야에서도 뉴스야에서도 또 이야기를 했었던 그 서남권 지역, 서쪽 지역, 네. 이른바 50대. 근데 이제 이 연령대는 이제 따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테고, 서쪽을 공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런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동선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과연 지금의 여론조사대로 투표율이 만들어질 거냐.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여론조사는 전부 다 투표를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고, 근데 단일화가 되고 난 직후에 조사된 이 자동응답 조사에서 20대, 30대가 거의 60%, 30대도 50% 넘게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무응답 비율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이거 왜 이럴까? 이 경우가 실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선호,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지지한다기보다는 네. 상당히 20세, 30대의 일단 내용, 속성 분석을 해보면 실망감이 되겠죠. LH 사태도 있었고, 일자리도 있었고, 그리고 선거 판세 자체가 좀 더 여권이 경쟁력 있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또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네. 이게 적어도 전화를 받아서 버튼까지 눌러야 된다면, 과연 지금 이런 판도에서 20대, 30대의 민주당 진보층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할까? 응답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샤이 진보가 있다. 그렇죠. 이게 이른바 말하는 샤이 진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확 갑자기 변하는 건 어려운 것이거든요. 불과 뭐 2, 3일 정도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세훈 후보의 전략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여론조사가 한 18%에서 20% 가까이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도 실제는 5에서 7%포인트 정도 네. 우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박영선 후보도 어떻게 보면 이 샤이 진보가 원하는 것이 과연 아파트일까? 반값 아파트 공략이 효과적일까?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논점을 던져주셨어요. 투표율에 관한 문제. 2030 세대가 진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그럼 뭐에 분노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샤이 진보에 관한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또 한꺼번에 얘기하다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얘기가 좀 이렇게 섞일 수 있으니까요. 좀 나눠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2030 세대가 얼마나 뭐 투표장으로 나갈지 이거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뭔가 분노한 표심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실망한 표심이든 간에 뭔가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든 간에 뭔가 박영선 후보한테 쏠리지 않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그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20, 30대가 지금의 어떤 평소에 이제 일상에서 사실은 정치 뉴스나 이런 것에 어떤 지대한 관심을 표하거나 뭐 이런 계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 그런 특성을 놓고 보면 오세훈 후보나 박영선 후보라는 이 후보의 어떤 캐릭터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즉 결국은 이 정권에 대한 어떤 태도의 문제인 것인데, 이 정권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부분이 있고 그것들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한 것이냐, 뭐 LH 사태가 가장 결정적이다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 LH 사태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H 사태라는 게 일부 고위공무원들이나 그리고 공직자 사회가 이렇게 그냥 땅 투기를 한 문제이다, 그냥 이렇게 규정하고 이제 넘어간다면은 이제 그게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은 아니다 싶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이 정권에서 추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다음에 개혁 의제라는 게 LH 사태에 이르러서는 이게 실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어떤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되고, 심지어 이 정권에서 이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제 이용한 것이다, 그렇게만 됐구나,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됐고, 그렇다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집,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지금 막 가격이 막 다운돼서 지금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를 사는데 그걸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내 미래가 굉장히 이 집 문제에 있어서 불안한데,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공직자들이 자기들끼리 좋을 대로만 이용하고 있다, 이 개념을 이제 성립시키는 그런 이제 사건으로 비춰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간 얘기를 했는데 이 정권이, 그리고 실제로 뭐 거기에 있어서는 뭐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고 뭔가 진전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LH 사태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의 효용을 가지는 것인가,
그것의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지금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걸 볼 때도 이거 뭔가 이 해결이 안 되는 쪽으로 갔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지금 이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검찰의 어떤 힘을 이제 무너뜨려서 정권에 위협이 되는 수사는 못하게 해놓고 이런 문제는 또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LH 사태 같은 것을. 그게 검찰 개혁이다. 그럼 이 모든 문제를 종합을 하면 어떻게 비춰지는 거냐면 이 정권이 뭔가 좋은 의지를 가지고 이건 좋은 거야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나 개혁이라는 것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좋은 것만 이 윗세대에게 좋은 것만 했더라. 그럼 우리 거는 뭐가 남느냐. 이런 정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런 여론을 형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네.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세대 간 갈등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지금 2030 세대의 부모 세대가 지금 586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 2030 세대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기득권이다. 그렇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또 집권을 한 민주당이 뭔가를 변화하겠다고 했는데 변화한 거 없다. 이런 분노한 심정이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로 비춰지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 20대가 민주당이나 보수정당을 같은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런 기대치가 되겠죠.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론을 보면 기대대로 다 안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다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해서 반등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 불일치론을 보면 조금 성과가 못 미치더라도 여전히 믿음이 있으면 그래 어렵잖아. 그거 어떻게 쉽게 해.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이렇게 조정이 돼서 다시 기대를 또 그대로 가져오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한 4가지 사건이 있는 거죠. 가장 최근에 이제 물론 LH 사태가 되겠지만은 20대를 보면요. 어떤 신뢰감 무너졌을 때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2018년 1월 달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네. 이게 나오니까 네. 아니 무슨 이야기야. 나는 그래도 우리 인생에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가상화폐고 비트다 비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동단결하는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이 왜 문제가 돼? 이것도 이제 신뢰, 기회공정이라고 하는 신뢰를 박탈했다고 봤던 거죠. 세 번째가 네.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바로 정규직 관련 건이죠. 인국공. 그러니까 이제 20대는 뭐냐면 당장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지 않아도 좋다. 대신 신뢰는 지켜달라. 근데 이제 LH 사태가 터졌을 때도 처음부터 20대 민심이 이반된 건 아닌데 1차 발표를 하다 보니까 23명?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공정이 꺾이면서 신뢰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영선 후보가 반값 아파트 이야기한다. 이걸 과연 신뢰를 할까?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차기 대권과 연계하면서 과연 신뢰를 어떻게 우리 다시 세울 거다. 우리 꺾이지 않았다. 촛불 민심의 신뢰가 꺾이지 않았다. 사실 이런 개혁의 정신으로 나갈 때 오히려 지지층들은 더 결집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가 딱 떠오르는데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켜달라. 그럼요. 이 굉장히 대중정서에선 중요한 문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당해왔는데 왜 그랬는지가 보이는 것 같은 LH 투기 의혹이 발생하면서 이러면서 뭔가 확 실망하는 여론이 만들어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내서 지금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어찌 보면 지금 30세대는 좀 아니겠지만 20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는 오세훈 시장 재직 시절의 일을 몰라요. 근데 그럼 민주당이 저렇게 네거티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유효하게 먹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 한정에서 보면 20대라는 이제 세대 한정에서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어떤 판단에는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20대 중에서도 과거에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사실은 2008년에 이제 그때 이제 뭐 촛불을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할 텐데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큰 이제 이 세대에 있어서는 효용을 갖기는 어렵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지금 네거티브의 핵심이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그 이미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세훈은 이명박이다.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논하는 것인데 이게 세대를 떠나서 보면은 사실은 이 전략을 하는 게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 오세훈은 이명박이다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 집 나간 집토끼들에게 당신들이 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금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같은 어떠한 이 세력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네.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에게 다시 힘을 몰아달라. 이런 게 첫 번째로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집을 나갔다가 지금 야생화되어 있는 집토끼들에게 당신들이 애초에 집을 나갔던 이유를 생각해 봐라. 그것은 네. 과거 정권의 문제 아니었냐. 결국은 과거 정권이 뭐 다스, BBK 그리고 그다음에 국정농단 이런 것 때문에 나간 건데 지금 그게 바로 잡힌 거냐 아니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사실은 이게 이것에 대한 이 과거 정권을 떠올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정권 심판론보다 앞에 가야 되거든요. 더 높아야 되거든요. 효용이. 네. 그래서 지금 정권 심판론이 아무래도 오늘까지는 어쨌든 더 이것보다는 이제 앞서는 국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뜨거운 것 같아서 이게 결국 네거티브 전략이 지금 당장은 이제 효용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고 세대로 가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에서 이미 신뢰를 상당히 상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해결책을 얘기를 해도 사실 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공간에서 여러모로 이제 좀 저도 주변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은 일단 냉소하고 일단 또 이거 뭐 이 LH 사태처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신뢰를 당장 이 선거 기간에 이제 복구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선거 기간에는 이제 소용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나름 일종의 예고편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잃었지만 앞으로 이 정권이 추진한 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뭐 소홀히 했던 것 그리고 잘 안 된 것 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고치고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럼 샤이 진보 얘기도 좀 해보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샤이 보수가 있다고 흔히들 말했지 샤이 진보가 있다는 얘기는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물론 2010년 그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 한명숙 후보하고 당시 이제 오세훈 후보가 같이 붙어서 상당한 격차가 날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0.6%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았다. 그것도 강남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간신히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일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샤이 진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숨어 있는 표를 이야기할 때는 대략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한명숙 대 오세훈 대 한명숙의 여론조사는 상당히 큰 격차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결과를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초반 개표 때는 한명숙 후보가 전 총리가 더 앞서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화들짝 놀라게 되죠. 보수 쪽에서는. 선거 막판에 뒤집어졌죠. 사실은. 그다음 이제 새벽 한 3, 4시쯤 되니까 이제 강남구 쪽에서 강남 3구 쪽에서 투표함이 집중 이제 개표가 되면서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전세를 역전하고 가까스로 이제 0.6% 포인트 차로 이기게 되는데 그때는 기술적인 샤이 진보라고 봐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론조사에서 집 전화만 사용을 했어요. 무선 전화가 포함이 안 됐어요. 당시에. 그때는 왜냐하면 이 무선 전화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공개되지 못하는 여론조사기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선 전화를 상당히 당시에 사용을 했던 여론조사에 응답할 법한 진보층이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샤이 진보가 생겼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샤이 진보라고 봐야 되겠죠. 왜? 노엘레 노이만의 이야기처럼 침묵에 나선 이론은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뭔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당당하게 그래요. 민주당 지지하고 박영선 후보 지지해 이렇게 응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주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율이 우리가 조사상에서 본다면 과거에도 우리가 숨어있는 표를 이야기할 때 대략 이래저래 무응답 비율이나 조사 거절을 분석해보면 약 한 10%포인트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2% 포인트 차가 아니라 5에서 7% 포인트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그래도 얼마만큼 투표장에 가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샤이 진보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샤이 진보는 있을 법해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들을 투표장에 가게끔 동기부여를 여당이 또는 민주당이 후보가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 관건이 되는 것이죠.
김민호 평론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샤이가 근데 뭐 샤이 진보 이렇게 명명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좀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샤이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원래 이제 원조는 샤이 트럼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속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을 지지하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의 이제 행색이나 행동 거지가 너무 이렇게 좀 창피해서 네. 너무 극단적이고 좀 이상하고 괴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지지한다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나를 인종차별주의자나 이런 극단적인 사람으로 비치게 할까봐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샤이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박영선 후보가 이제 그런 대상이냐 그런 대상인 것은 아니죠. 그리고 박영선 후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금 뭐 어떤 비리나 이런 것에 연루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샤이 진보라는 게 분명히 지금 이제 이 정권이나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제 말을 줄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마음이 일정 부분 떠나서 답변 유보층이 된 것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 유보층이 됐다는 게 결국은 저 상대 후보를 찍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번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를 지지할 건 또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샤이 진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이 논리가 아니라 결국 뚜껑 열어보면 우리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논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답변 유보가 된 상태를 어떻게 다시 마음을 돌려놓느냐에 이제 좀 중심을 놓고 아마 좀 논의를 해야 그게 결과적으로 뚜껑 열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을까 여당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게 아직까지 뭐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은 기간이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이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보수 야권 단일화 쪽에 너무 지나치게 쏠려 있었기 집중돼 때문에 있었죠. 예. 그러니까 언급량이 박영선 후보 쪽이 뭐 지금 이제 그 포털이나 이런 데서 집계하는 걸로 봐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던 건 맞고 네. 근데 지금 네거티브나 서로 간의 그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관심도가 올라가면 1대1 구도 내에서 지금 투표 포기만 안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도 지금 샤이 진보가 같이 덧붙여준다면 비슷한 그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싶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모멘텀이죠. 원래 이제 샤이라고 하는 표현이 최초로 나왔던 건 이제 영국의 토리, 샤이 토리라고 그래서 영국에서도 실제 여론조사를 했을 때의 판세와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달랐던 것이 정작 이야기를 못했는데 나중에 투표선을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그동안은 샤이 보수라고 해서 무응답, 지지 정당이 없다 쪽에 무당성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큰 악재가 여당 쪽에 생겼으니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난 국민의힘 지지해요. 원래 이제 보수 정당 지지하던 응답자층이라고 유권자층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정반대로 진보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응답을 하지 않는 샤이 진보가 발생했는데 반드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이 모멘텀이 과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멘텀일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에서 공화당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화당 이야기를 하면 공화당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외에 다른 모멘텀을 박영선 후보 쪽에서 뭘 만들까? 사실 이게 샤이 진보가 투표소에 나갈지 말지. 앞서 이제 네.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에는 이 샤이가 나가게끔만 샤이가 나가면 뭐다? 샤랄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미로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모멘텀 동기부여는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뭐 만약에 박빙승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역으로 얘기하자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선 그런 페이스에 말리지 않는 전략을 그렇죠. 취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하겠죠. 자, 일단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만 너무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도 좀 잠깐 해보죠. 거기도 네거티브가 지금 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뭐 네거티브가 지금 뭐 부정적으로 하면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걸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선거에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그럼요. 지금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또 김영춘 후보의 친형이 특혜로 땅을 매매하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땅 얘기를 굉장히 많이 또 하고 있어요. 네. 서로 간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땅 선거예요. 지금 부산시장, 부산의 지금 판세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판세는 부산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 판세도 국민의 박형준 후보가 대체로 조금 격차를 두고서 앞서가는 형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역시 부산은 보수 성향이 강하고 또 가덕도시보다는 지금 또 LH 사태를 비롯해서 현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여론에 무게가 실린다.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여론조사의 속성들을 보면 무응답층이 조금 늘어나요. 그 이야기는 LCT 의혹에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박형준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이 지지층의 영향을 받는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향후 부산 판세는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박형준 후보 쪽에 몰려 있는 의혹 제기인데 이것 자체가 판을 뒤집을 정도로 파장을 주느냐, 하급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박형준 후보가 다른 외부 변수, LH 사태에 의한 이 정권 심판의 여론, 또 높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이걸 안고서 뭐 순탄하게 네. 또 낙관적으로 가느냐. 결국 선거 마지막 판까지도 막판까지도 LCT 의혹이 집중될 가능성이 또 가장 높아 보입니다. 결국은 지금 정당 구도 내에서 정당 심판론이 부산이 지금 굉장히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구도를 깨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뭐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지금 많이 쟁점이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물론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판을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거기 계속 맞대응하면서 뭔가 좀 민주당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걸 눌러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고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LCT 의혹이나 이런 것에 의혹이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여론이 이제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겠죠. 실제로 이제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에 다소 이제 조정 국면이 오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뒤집어질 정도이냐 그건 저도 이제 좀 의문인 상황이고 그런데 다만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부산의 지금의 여론 구도라는 것은 부산은 물론이고 이제 지방의 정서라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외돼 있다. 발전이나 여러 군데서 소외돼 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 여론이나 이런 것이 형성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정치가 휩쓸리기도 하고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그렇게 된 이제 하나의 또 요인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개발을 줬다고 해서 이 논리가 끝나지 않거든요. 결국 얼마나 이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 간에 네. 이 정권이 우리 지역을 얼마나 신경 써주고 있는 것이냐가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것을 시작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계속 가덕도 신공항으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이 지역을 홀대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계속 연결되는 징검다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를 들면 후보도 이제 뭐 전국적 인물, 거물급 인사 이런 사람이 사실은 나와줬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거 과정이라는 것도 유세도 막 중앙에서 막 엄청난 이제 유세단이 내려와서 유력한 인물들이 정말 이 부산시장 선거는 중요하다 이런 인상을 주는 이런 좀 엄청난 규모의 선거가 되고 뭐 이러면 사실 박형준 후보도 나름대로 전국적 인물이니까 이 인물 구도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야 이게 사실은 든든한 선거가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 네. 지금 서울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 전략의 일정의 처음부터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계를 지금 벗어날 수가 없는 조건이어서 이 선거를 뒤집기가 상당히 난감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부산시장이 민주당 계열에서 부산시장이 된 게 오거돈 시장이 처음이잖아요. 최초죠. 근데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결국은 중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한 분노 여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네. 거기에 이제 정권 심판론이든 뭐든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부산 선거 판세도 상당히 지금 민주당한테 그렇게 썩 유리한 상황은 못 된다. 이렇게 네. 대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앞서 이제 배종찬 소장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투표율인 것 같아요. 네. 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투표율을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1대1 구도 내에서 과거 2007년 대선 때 보면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그냥 대거 투표장에 안 가는 현상이 나타났고 네. 큰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또 재현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선거운동의 양상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 선거 관심도가 높은 것은 바로 차기 대선의 전초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적어도 최근에 이제 사전 투표율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재보궐선거임에도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략 한 5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 이상도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고 네. 결과적으로는
얼마만큼 이 선거를 박빙승부로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전체 투표율이 높으면은 젊은 세대가 투표를 많이 했다고 보고서 민주당이 유리하다. 또는 이제 투표율이 조금 낮은데 이번 이 선거의 성격이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 정당이 좀 유리할 거다. 이런 분석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는 낮으면 지금 이기는 쪽에서는 투표율이 낮게 나오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 이제는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세대별 투표율. 결국 50대와 40대와 60대 이상에서 어떤 투표율이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사전 투표율입니다. 사전 투표는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투표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그만큼 높다면 또 이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봐야 되겠죠. 네, 사전 투표율을 좀 봐라 이렇게 지적해 주셨네요. 김민하 평론가. 결국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이제 열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원래 이제 고정 팬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울 선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여당의 고정 팬들이 더 강한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당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투표는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투표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네. 지금 이제 정권 심판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봐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보수야권이 단일화하는 상황에서 보수야권 지지층이 더 결집하고 투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결집시켜서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거기서 조금 더 유리한 게 이제 야당인 게 정권 교체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 지지층들을 이제 지금 결집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여당은 지금 그러한 이제 큰 어떤 맥락과 서사가 지금 부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표율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또 한번 또 얘기해야 될 상황인 것 같으니까요. 네. 그때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의 외전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